옷을 입는 방식만으로도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대에도 컬러 매칭을 통해 더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옷장 속 평범한 아이템들도 컬러를 제대로 활용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컬러 매칭 비법을 소개합니다. 컬러는 단순히 옷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생기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팁을 실천하면 더욱 자신감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컬러가 주는 에너지와 효과. 컬러가 외모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컬러는 우리가 입는 옷의 핵심적인 요소로 외모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 가까이에 어떤 컬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피부 톤이 밝아 보이거나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컬러는 얼굴을 생기 있고 젊게 만들어주는 반면 어두운 컬러는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어 더 피곤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에는 컬러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잘 어울리는 컬러를 입으면 얼굴이 환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컬러는 나이 들어 보이게 하거나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컬러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이미지를 표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밝은 컬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피부 톤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생기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밝고 따뜻한 컬러를 활용하면 피부 톤을 환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밝은 파스텔 컬러나 따뜻한 베이지, 라이트 핑크와 같은 색상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컬러는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젊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어두운 색이나 칙칙한 컬러는 얼굴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밝은 컬러는 기분까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자신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밝은 컬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못된 컬러 선택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컬러를 잘못 선택하면 얼굴이 창백하거나 지나치게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회색이나 너무 강렬한 검정은 피부의 주름을 강조하거나 칙칙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에는 피부 톤이 변하기 때문에 이전에 잘 어울리던 컬러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두운 컬러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두운 색상을 사용할 때는 스카프나 셔츠와 같은 밝은 아이템으로 조화를 맞춰보세요. 컬러는 조화가 가장 중요하며 나의 피부 톤과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컬러 선택 하나로 전체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70대에 적합한 컬러 선택법. 피부 톤에 맞는 컬러 찾기.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선택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스타일링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톤은 따뜻한 톤과 차가운 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피부 톤은 베이지, 카멜, 올리브 그린 같은 따뜻한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반면 차가운 피부 톤은 라벤더, 블루, 실버 같은 색상이 얼굴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찾으려면 얼굴 가까이에 다양한 색상을 대보며 피부가 가장 생기 있어 보이는 색을 고르세요. 또한 피부 톤은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컬러를 입는 것만으로도 훨씬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생기를 더하는 밝고 따뜻한 컬러 활용법. 밝고 따뜻한 컬러는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핑크, 코랄 라임 옐로우와 같은 색상은
자연스럽게 얼굴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이런 색상은 블라우스, 셔츠, 스카프와 같은 아이템에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밝고 따뜻한 컬러는 전체적인 룩을 무겁지 않고 경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화려한 색상이 부담스럽다면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색은 얼굴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컬러 포인트로 전체 스타일 완성하기. 전체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려면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아이템은 중립적인 색상으로 선택하고 하나의 아이템에 강렬한 컬러를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와 네이비 팬츠에 레드 스카프나 핑크 가방을 매치하면 세련된 포인트가 됩니다. 컬러 포인트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얼굴 가까이에 컬러 포인트를 주면 피부가 더욱 화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컬러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연습을 통해 실패 없는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포인트 컬러는 스타일링의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3. 계절에 따른 컬러 매칭 팁. 봄과 여름을 위한 화사한 컬러 매칭. 봄과 여름은 밝고 화사한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파스텔 계열의 라이트 블루, 라벤더, 베이비 핑크 같은 부드러운 색상이 특히 잘 어울립니다. 화이트 셔츠에 라이트 옐로우 스카프를 더하면 깔끔하면서도 생기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사한 플로럴 패턴이나 스트라이프와 같은 프린트를 활용하면 더욱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컬러 매칭이 부담스럽다면 하나의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색으로 조화를 이루세요. 봄과 여름의 밝고 따뜻한 날씨를 반영한 컬러 매칭은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절과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해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완성해 보세요. 가을과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한 컬러 조합.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브라운, 카멜, 버건디, 다크그린 같은 색상은 계절의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울 코트나 니트 같은 계절 아이템에 이런 색상을 매치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옷을 입을 때는 얼굴 가까이에 밝은 컬러의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더해 생기를 보완하세요. 가을과 겨울에는 계절감을 살리면서도 피부를 칙칙해 보이지 않게 하는 컬러 선택이 중요합니다. 2가지 이상의 컬러를 매치할 때는 같은 톤 계열을 선택해 통일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맞는 따뜻한 컬러로 세련되고 활력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계절과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중립 컬러. 중립 컬러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네이비 같은 색상은 다른 컬러와 조화롭게 어울리며 실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중립 컬러는 베이스로 활용하고 계절에 맞는 포인트 컬러를 더하면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팬츠와 베이지 니트에 봄에는 라이트 핑크 스카프를, 겨울에는 레드 코트를 더해보세요. 중립 컬러는 베이직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어 다양한 룩을 연출하기에 좋습니다. 중립 컬러를 활용하면 옷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중립 컬러는 스타일의 기본입니다. 4. 패턴과 컬러를 활용한 스타일링 비법. 패턴이 주는 활력과 이미지 변화. 패턴은 단조로운 룩에 활력을 더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플로럴, 체크,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은 70대에도 충분히 세련되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패턴은 우아한 분위기를,
큰 패턴은 과감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패턴을 활용할 때는 옷의 다른 부분은 단색으로 매치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가까이에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을 선택하면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패턴을 활용하면 단순한 옷차림도 특별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패턴을 찾는 것은 스타일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비결입니다. 과감한 컬러와 패턴의 균형 맞추기. 컬러와 패턴을 함께 사용할 때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스커트를 입을 때는 상의를 중립적인 컬러로 선택해 조화를 이루세요. 반대로 단조로운 옷에는 강렬한 컬러의 액세서리나 패턴 아이템을 추가해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컬러와 패턴이 동시에 강하면 전체 룩이 과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무난한 컬러와 간단한 패턴을 매치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조금 더 과감한 컬러와 패턴 조합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컬러와 패턴의 균형을 맞추면 세련되고 조화로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한 컬러 포인트. 액세서리는 컬러 포인트를 주기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카프, 가방, 신발 같은 작은 아이템에 강렬한 컬러를 활용하면 전체 룩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와 데님 팬츠에 밝은 레드 가방을 매치하면 세련된 포인트가 됩니다. 액세서리를 활용할 때는 컬러의 통일감을 유지하거나 과감한 대비를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스타일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액세서리의 장점입니다. 컬러를 추가하고 싶지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액세서리를 활용한 컬러 포인트로 스타일의 생기를 더해보세요. 5. 컬러 매칭을 쉽게 실천하는 팁. 옷장 속 기본 아이템과 컬러 조합하기. 옷장 속 기본 아이템을 활용해 컬러 매칭을 실천해보세요.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베이지 코트 같은 기본 아이템은 다양한 컬러와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에 파스텔 블루 스카프를 더하면 밝고 생기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을 바탕으로 포인트 컬러를 추가하면 실패 없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은 컬러 조합 연습을 할 때도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옷장 속 아이템을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 컬러 매칭을 찾아보세요. 간단한 아이템으로도 컬러 매칭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컬러 팔레트를 활용한 코디 연습법. 컬러 팔레트를 활용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코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컬러 팔레트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봄에는 라이트 옐로우, 블루, 화이트를, 가을에는 브라운, 카멜, 올리브 그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팔레트는 서로 잘 어울리는 색상 조합을 미리 제안해 주기 때문에 스타일링이 간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두세 가지 컬러만으로 조합을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색상 수를 늘려보세요. 컬러 팔레트를 참고하면 옷장 속 아이템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컬러 매칭으로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세요. 실패하지 않는 컬러 매칭의 간단한 규칙. 컬러 매칭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두세 가지 컬러를 넘지 않도록 조합을 제한하세요. 둘째, 기본 아이템에는 중립 컬러를, 포인트 아이템에는 밝은 컬러를 활용하세요. 셋째,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얼굴 가까이에 배치하세요. 마지막으로 옷 전체가 너무 화려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만 따라도 실패 없는 컬러 매칭이 가능합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해 보세요. 컬러 매칭은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70대에도 컬러를 활용하면 활력을 더하고 더욱 세련되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컬러 매칭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스타일을 응원하겠습니다.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잠이 얕아졌어. 밤에 자꾸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 아무리 자도 피곤하네. 잠을 자는 시간은 비슷한데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밤이 두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 땐 원래 그래. 노인이라서 잠이 짧은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뇌를 깨우고 몸을 긴장시키고 결국 잠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10가지를 짚어보고 잠을 부르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고 나도 개운한 아침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낮에 한숨 자고 나면 개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낮잠을 오래 자면 오히려 밤잠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흐트러뜨리는 게 바로 낮잠이에요. 특히 30분 이상 깊게 잠들면 몸은 그걸 밤으로 착각해서 밤에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낮에 깊게 자는 습관이 반복되면 밤마다 뒤척이고 자꾸 깨는 패턴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자는 시간은 많지만 질 좋은 수면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낮잠은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짧은 시간입니다. 낮잠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자연스럽게 졸림이 오는 시간이라 짧게 눈을 붙이면 밤잠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오후 4시 이후에 자거나 30분 넘게 깊은 잠에 빠지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렵게 됩니다. 낮잠은 잠깐 가볍게 쉬는 수준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밤에 푹 잘 수 있습니다. 물론 낮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밤잠을 설쳤거나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땐 짧은 낮잠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낮잠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낮잠을 자려면 밝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는 게 좋아요. 너무 어두운 방에서 침대에 누우면 몸은 밤으로 착각해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고 나서 더 피곤해지고 밤엔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낮잠 시간은 최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알람을 맞춰두고 앉은 자세에서 살짝 눈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낮잠 전에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낮잠 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몸이 깨어나고 밤 리듬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낮잠이 필요하다면 환경과 시간, 자세를 잘 조절해서 밤잠에 방해되지 않도록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낮잠도 습관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 비슷한 환경에서 자면 몸도 익숙해지고 리듬도 무너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점심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난 오후 2시쯤 커튼을 살짝 친 조용한 방에서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아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몸은 낮잠 시간으로 인식하고 짧고 깊지 않은 휴식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낮잠 루틴을 만들 땐
절대 침대에서 눕지 않는 게 중요해요. 침대는 뇌가 밤잠이라고 인식하는 공간이라 낮잠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무릎 위에 가벼운 담요를 덮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 후에는 반드시 햇빛을 쬐며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밤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이 잘못 들면 밤잠을 망치고 낮잠을 잘 들면 밤잠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잠도 루틴이 중요합니다. 낮과 밤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게 건강한 수면 습관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와요. 하지만 사실은 잠든 게 아니라 얕은 잠일 수 있어요.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꽤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섭취하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 오후 5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밤 11시에도 몸속엔 아직 카페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죠. 그 결과 잠드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자더라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는 경우 이것도 카페인 때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카페인이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숨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만 바꿔도 밤잠이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7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소화도 느리고 약물이나 음식의 영향도 오래 가요.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 마셨을 뿐인데도 그 영향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불안감이나 심장 두근거림도 더 자주 생기는데 카페인이 이런 증상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마시는 커피나 홍차는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 대신 믹스커피나 초콜릿 음료를 드시는데 이 안에도 은근히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기약이나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70대 이후엔 하루 전체 리듬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 하나에도 수면 패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낮엔 괜찮아도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 날 컨디션이 무너지게 됩니다. 커피를 끊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녁에 따뜻한 음료가 당기는데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가 좋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대체 음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는 카페인이 없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은은한 향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자기 전 마시기에 딱 좋아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도 추천합니다. 특히 캐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차는 불안을 낮추고 수면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우유도 좋은 선택이에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밤에 허기질 때도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 한 컵 정도만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꿀을 살짝 타서 마시면 자연스럽게 혈당을 안정시켜서 더 부드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좋은 음료를 마시는 습관만 들어도 몸은 자연스럽게 밤이 왔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음료 하나 바꾸는 것, 생각보다 수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한 밝은 빛이 아닙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 빛은 눈을 통해 뇌에 전달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요. 멜라토닌은 몸과 마음을 잠들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쉽게 잠들 수 없고 잠들더라도 자꾸 깨거나 뒤척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가까이서 보면 눈에 들어오는 블루라이트 양은 훨씬 더 많아지죠. 게다가 침대에 누워서 어두운 상태에서 보면 눈과 뇌가 더 큰 혼란을 느낍니다. 조용한 밤 몸은 잠들 준비가 됐는데 스마트폰 빛 하나로 뇌는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수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노인일수록 눈의 보호 기능이 약해져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잠들기 전 잠깐 본 스마트폰이 밤을 지새우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훅 지나가죠. 특히 누워서 스크롤을 계속 넘기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흥분 상태가 유지되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쉬고 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서 잠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은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 더더욱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화면을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것도 몸을 쉬게 만들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 그 자체가 습관이 되고 뇌는 잠들기 전엔 깨어 있어야 한다고 기억합니다. 결국 자려고 누웠는데 스마트폰을 안 보면 불안해지고 그게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잠은 뇌가 쉬어야 오는 겁니다. 뇌를 자극하는 습관은 잠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을 끊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대신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종이책을 읽는 겁니다. 짧은 글이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수면 음악을 듣는 겁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잔잔한 클래식 음악 등은 몸의 긴장을 풀고 뇌파를 안정시켜줍니다.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찜질도 수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추천드려요. 뇌에 산소를 충분히 보내주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졸음이 찾아옵니다. 자기 전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을 한두 가지 적어보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활동들은 스마트폰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뇌가 이제 자야겠다고 인식하게 해줍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침대에서는 쉬고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편안한 잠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은 늦게 자고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죠.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몸 안의 생체 시계가 완전히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일정한 리듬에 따라 호르몬을 분비하고 수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자는 시간이 매일 바뀌면 뇌는 언제 잠을 자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어요. 그 결과로는 잠이 잘 안 오거나 잠들었어도 자주 깨게 됩니다. 낮 동안 졸리거나 기운이 빠지는 일도 많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변화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면 피로가 오래 쌓일 수 있어요. 매일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10시에 자고 내일은 12시에 자면 수면의 질이 매일 달라지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일정하면 뇌는 그 시간을 수면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면 뇌는 9시부터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준비를 시작해요. 하지만 매일 시간이 다르면 뇌는 그 준비를 할 수 없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정한 수면 시간은 뇌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주죠. 이건 마치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에 자야 다음날 기운차게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시니어일수록 수면 리듬이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지면 자연스럽게 배고픈 시간, 활기찬 시간, 쉬는 시간도 규칙을 갖게 돼요. 이런 리듬은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피로 회복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리듬을 회복하려면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밤에 잠이 오는 시간도 일정해집니다. 그리고 아침 햇볕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햇볕은 뇌에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고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줍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적당히 하고 저녁이 되면 몸을 점점 느리게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오후 6시 이후에는 자극적인 뉴스나 대화를 피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쯤에 마치고 카페인과 술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 밤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TV나 스마트폰은 멀리 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엔 따뜻한 차나 간단한 스트레칭, 호흡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보세요. 이렇게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편안한 수면 패턴을 되찾게 됩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몸은 쉬고 싶은데 속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계속 움직이면 몸 전체가 이완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져요. 자는 동안 소화가 되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속쓰림이나 트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눕는 자세는 위산이 올라오기 쉬워서 역류성 식도염을 겪는 분들은 밤새 속이 불편하고 자주 깨게 되죠. 또한 위장이 움직이면 뇌도 그 활동을 감지해서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결국 몸은 자고 있어도 속은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 패턴이 깨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이 계속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70대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먹고 바로 자도 괜찮다는 말은 젊을 때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녁 시간도 건강한 수면을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7시 이전에 마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시간은 위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몸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은
수면 리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몸의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늦은 시간에 무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장의 부담이 커져서 소화가 늦어집니다. 이럴 땐 복통이나 속쓰림, 트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잠을 자도 자꾸 깰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일찍 먹고 자기 전에 배가 고프면 또 그것 때문에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저녁 식사 시간과 포만감을 주는 식단 조절이 중요합니다. 위에 부담이 덜 가는 음식과 편안한 식사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숙면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녁 시간이 늦어졌다면 조금이라도 위에 부담이 덜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죽입니다. 쌀죽, 야채죽처럼 부드러운 식감의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삶거나 찐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속을 부드럽게 하고 포만감도 줄 수 있어요. 반면 라면, 피자, 튀김류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산을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이나 탄산 음료도 위장을 흥분시켜서 잠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늦은 저녁이라면 한 끼를 다 먹으려 하기보다는 속을 달래는 가벼운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뜻한 미음이나 달걀찜 한두 숟갈만 먹고 물은 천천히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고를 때 맛보다는 소화와 수면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저녁 습관입니다. 우리가 잠이 오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어두워질수록 더 많이 분비되고 뇌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조명이 너무 밝으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돼서 몸은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 형광등처럼 새하얀 조명은 낮에 사용하는 빛이라 밤에 켜두면 뇌가 잘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면 잠이 잘 안 오고 자는 동안 자주 깨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 끄면 무서워서 못 자요라고 하시는데 완전히 어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명 밝기만 살짝 줄이거나 노란색 계열의 은은한 조명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자기 전까지 밝은 조명 아래에 있으면 몸이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밤이 되면 조명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것. 그게 바로 수면 준비의 시작입니다. 잠자기 전 조명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만 줘도 수면 환경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첫째, 형광등은 끄고 스탠드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스탠드는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색이 좋고 밝기는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조명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직사광선보다 벽이나 바닥 쪽에서 퍼지는 빛이 눈과 뇌에 자극이 덜합니다. 셋째,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도와주세요. 넷째, 수면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사용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 기기들에서도 강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조명을 어둡게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은은한 무드등이나 작은 수면등을 켜두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뇌는 밤이라는 걸 인식하고 수면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게 됩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조명의 색은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입니다. 이런 따뜻한 색조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고 눈의 피로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반대로 하얀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빛은 각성 작용이 있어서 뇌를 깨우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사무실에서 주로 흰빛 형광등을 쓰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밝기 또한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수면 전엔 낮의 절반 수준으로 조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조명을 사용하신다면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시간에 따라 점점 어두워지게 설정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빛이 줄어들면 몸도 함께 이완되고 졸음이 찾아오기 쉬워요. 또 수면등은 눈높이보다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눈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이지 않아 좋습니다. 조명의 색과 밝기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은 어두움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을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보세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체온이 높아지면 뇌는 지금은 자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몸은 깨어 있으려 하고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도 줄어들게 돼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순간적으로는 몸이 나른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와 몸이 더 각성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샤워 후 바로 눕게 되면 몸에 남아있는 열기가 오히려 잠드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더운 물로 샤워한 후 몸이 식을 시간을 주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참 뒤척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샤워할 땐 더 따뜻하게보다는 조금 미지근하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샤워는 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샤워로 인해 높아진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데 필요한 여유를 줍니다. 샤워는 짧고 간단하게 온도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유지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샤워하는 게 적당합니다. 머리를 감을 경우엔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두피의 긴장을 풀어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좋아요. 샤워 후에는 물기를 닦고 포근한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욕실에서 나와 바로 침대로 가지 말고 잠깐은 불을 은은하게 해두고 몸이 자연스럽게 식을 시간을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뇌는 이제 자야겠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샤워는 청결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준비 과정이에요. 단, 타이밍과 온도만 잘 지키면 샤워는 숙면을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신욕은 긴장을 풀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온도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각성돼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반신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땀이 나고 오히려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는 배꼽 아래까지만 물이 닿도록 하고 상체는 따뜻한 수건으로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반신욕을 하는 동안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됩니다. 욕조에서 나온 뒤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이 천천히 식도록 기다려주세요. 반신욕은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는 좋은 습관이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온도, 시간, 그리고 나오는 타이밍만 잘 지켜도 푹 잘 수 있는 밤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우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져요. 하루 종일 바쁘다가 그제서야 생각이 나요. 그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낮엔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밤이 되면 조용해지니까 그제야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 생각들이 대부분 걱정이라는 점입니다. 내일 뭐 하지? 병원 예약은 언제였지? 혹시 또 밤에 깨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심장도 두근거리고 숨도 얕아지고 몸 전체가 긴장하게 돼요. 결국 눈은 감고 있지만 잠은 오지 않고 한참 뒤척이다가 자는 경우가 생깁니다.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생각을 하는 공간이 되면 몸도 습관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걱정은 자리에 눕기 전에 마무리하고 침대에서는 최대한 뇌를 비우는 습관이 필요해요. 잠들기 전 생각을 멈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지금 걱정되는 일을 메모로 정리하면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정돈돼요. 두 번째는 숨을 천천히 쉬는 연습입니다. 호흡이 느려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생각도 같이 잦아들게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걸 반복해 보세요. 세 번째는 오늘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루 중 좋았던 일, 편안했던 순간을 기억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준비만 해도 뇌는 점점 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침대에 누운 뒤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잠시 일어나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호흡 운동을 하다가 다시 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각이 꼬리를 물 때는 그 생각을 밀어내기보다 다른 감정이나 행동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명상과 호흡은 잠 못 드는 밤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운 뒤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어깨, 팔, 다리 순서로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몸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의 속도에 집중하면서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음은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잡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만 해도 뇌가 차분해지고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질 수 있어요. 밤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명상과 호흡은 마음을 다스리는 동시에 몸을 잠들게 하는 부드러운 길잡이가 됩니다. 침대는 원래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간식까지 드시곤 하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반복되면 뇌는 침대를 휴식 공간이 아닌 깨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웠을 때 자동으로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가 깨어있게 돼요. 특히 TV나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보는 습관은
뇌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침대에 누워도 몸이 편해지지 않고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또한 잠드는 순간까지 뇌가 일하면 자는 동안에도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잠은 뇌가 쉬는 시간인데 침대에서 자꾸 깨어있게 만들면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뇌에 확실하게 줘야 해요. 침대에 누우면 몸이 저절로 이완되고 눈이 감기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침대 위에서 책을 읽고 간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일까지 하다 보면 침대는 맞는 공간처럼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활동이 반복되면 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이 공간이 자는 곳인지 아니면 활동하는 곳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침대에 누워도 몸이 자동으로 쉼을 시작하지 못하고 뇌는 계속 깨어 있으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선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자더라도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침대에서 간식을 먹는 습관은 위장에도 부담을 주고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간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움직이게 되고 이는 몸이 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생겨 더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고 밤마다 잠들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 겁니다. 침대에선 오직 잠만 자는 습관을 만들어야 몸과 뇌가 함께 편안해질 수 있어요. 편안한 잠을 위해선 침대 환경을 수면에 맞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불과 베개는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과 어깨를 긴장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불은 가볍고 따뜻한 소재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한 느낌이 좋습니다.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이에요. 조명은 가능한 한 어둡게, 빛이 있다면 노란색 계열의 무드 등으로 교체해 보세요. 소음이 있다면 백색 소음기나 조용한 수면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은 침대 머리맡에 두지 말고 멀리 두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위에는 간식, 책, 리모컨 같은 물건들도 올려두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물건들이 눈에 보이면 뇌는 자꾸 활동하려는 습관을 기억하게 됩니다. 침대는 오직 자는 용도라는 인식을 몸과 뇌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부르는 길입니다. 수면제를 한두 번 먹고 잠이 잘 오면 이거 편안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함이 자주 반복될 때 생깁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들게 할 순 있지만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진 않습니다. 즉, 잠을 재운다기보다 기절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는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잃게 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몸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졸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후엔 약의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잔존 효과가 아침까지 이어져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갑자기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불안이나 두근거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수면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약보다는 내 몸의 리듬을 바꾸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약 없이 편안한 잠을 자려면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리듬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일정한 수면 시간입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햇빛입니다. 아침에 햇살을 쬐는 습관은 생체 시계를 리셋시키고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활동량입니다. 낮에 적당한 활동과 운동이 있어야 밤에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오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 명상, 따뜻한 물 마시기 같은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은 잠을 부르는 좋은 준비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비우기입니다. 걱정과 생각은 종이에 적거나 호흡에 집중하면서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잠드는 몸으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약보다 더 강한 건 내 몸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믿고 다시 되찾아 보세요. 잠을 잘 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반복되는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루틴은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 다음 조명을 줄이고 TV나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카페인 없는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아요. 가볍게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시간도 넣어보세요. 이런 루틴은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몸과 뇌에 자연스럽게 전달하게 됩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3일, 5일, 일주일 반복될수록 몸은 그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낮잠은 줄이고 밤에는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이 가장 좋은 수면제입니다. 매일 똑같은 순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게 바로 평온한 밤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잠 못 이루는 70대의 밤, 그 원인이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낮잠을 오래 자는 습관, 자기 전 커피 한 잔,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행동, 무심코 켜둔 밝은 조명,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까지 그 어느 것도 당장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 둘 쌓이면 밤마다 뒤척이게 만들고 아침에도 피곤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습관들만 조금 바꿔도 수면의 질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전 1시간 몸과 마음을 천천히 쉬게 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 순간 눈이 감기는 시간이 점점 빨라질 수 있어요. 무조건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 몸의 힘으로 편안한 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중 가장 공감된 습관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수면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잠 못 이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밤엔 어제보다 더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0대가) 되면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거뜬히 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버거워지죠. 눈도 침침하고 자꾸 말이 헛나오고 걷다가 무릎이 욱신거릴 때, 아, 이제 나도 나이 들었구나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그냥 나이 탓만 하고 넘기기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몸속 장기들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에 안심하시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70대 이후 눈에 띄게 나빠지는 몸속 장기 5가지와 그걸 막기 위한 관리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알고 나면 내 몸이 왜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넘기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70대부터는 뇌세포의 수가 줄고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빠르게 기억하거나 정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거나 말하다가 문장이 끊기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지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도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초기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조금씩 더 잦아지고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치매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이 생긴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관리만 잘하면 늦추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간단한 메모 습관이나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나도 모르게 잊는 일이 많아졌다면 이제는 뇌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은 운동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뇌 운동은 잘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지만 뇌도 근육처럼 자극을 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기억력을 쓰는 활동을 하면 뇌는 점점 더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짧은 시나 문장을 외워본다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고 식사했던 메뉴를 기억해내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가벼운 퍼즐 맞추기나 낱말 퀴즈도 추천드려요. 이런 활동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자극해줍니다. 일상 속에서 뇌를 쓰는 기회를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계산을 손으로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해보는 것도 뇌 운동입니다. 반복되는 생활보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극이 있는 하루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운동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듯 뇌도 매일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게 치매를 늦추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식단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뇌세포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필요로 해요.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은 뇌세포를 늙게 만드는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토마토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부족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기 쉬워요. 하루에 8잔 정도를 나눠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식을 자주 하면 뇌가 쉴 틈이 없어져요. 되도록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산책, 햇볕 쬐는 시간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
이 두 가지만 잘 챙겨도 뇌는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가 시력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거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죠. 사람 얼굴도 멀리서 보면 흐리게 보이고 어두운 곳에선 더 답답해져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눈 속의 수정체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눈물의 양도 줄어들면서 건조해지고 이물감도 자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내장과 황반변성이 이 시기에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백내장은 눈 안의 렌즈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이고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는 질환이에요. 이 두 가지는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조금씩 시야가 좁아지고 왜곡되기 때문에 방치하면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해졌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눈의 변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조명입니다. 너무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면 눈에 부담이 더 크게 갑니다. 불빛이 깜빡거리거나 반사되는 조명도 눈의 피로를 유발하죠. 따뜻한 색 조명과 밝기가 일정한 조명이 눈에 가장 편합니다. 다음은 거리입니다. 신문이나 휴대폰을 얼굴 가까이에 두고 보면 눈의 초점이 계속 긴장 상태가 돼요. 팔을 쭉 뻗었을 때 편안한 거리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중요해요. 건조한 공기는 눈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고 눈물이 마르면서 자극이 생깁니다. 겨울철엔 가습기를 틀어주고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도 눈을 마르게 하니 가능하면 피하거나 방향을 조절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눈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눈의 피로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눈 건강하면 보통 루테인을 떠올리시죠? 루테인도 물론 좋지만 사실 눈에 더 필요한 건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비타민 E는 눈의 점막을 보호해주고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근, 시금치,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C와 E는 눈의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백내장과 황반변성 진행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연은 눈의 망막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굴, 해산물, 견과류 등에 들어있어요. 이처럼 눈에 필요한 영양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루테인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사를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눈이 자주 피로하거나 뻑뻑하다면 블루베리나 브로콜리도 추천드립니다. 또 눈 건강을 위해서는 물도 자주 마셔서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충제를 드시더라도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루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눈은 매일 쓰는 만큼 매일 챙겨야 하는 기관입니다. 잘 보고 오래 보기 위해 오늘부터 영양소부터 바꿔보세요. 관절이 아프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조금 무리했나 싶고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무릎이나 허리에서 통증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관절에서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욱신거리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하거나
허리를 숙일 때 찌릿한 통증이 온다면 이미 관절에 무리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쉬었던 관절이 굳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또한 관절이 부어오르거나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통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몸무게가 늘어난 후에 관절이 아프기 시작한 경우도 많습니다. 무게를 지탱하는 무릎과 허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관절은 사용한 만큼 닳고 관리한 만큼 버팁니다. 아프기 시작한 후엔 되돌리기 어려우니 초기에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무조건 체크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릎과 허리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평소 자세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관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과 염증이 더 쉽게 생기거든요. 앉을 땐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자세가 좋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다리를 꼬는 습관은 꼭 고쳐야 해요. 걸을 때는 발을 바르게 내디디고 고개는 들고 어깨는 펴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집안일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청소하거나 무거운 걸 들 땐 허리보다 무릎을 굽히는 게 안전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한 발씩 디디는 습관을 들이세요. 허리를 숙일 때는 허리만 굽히지 말고 무릎을 같이 구부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작은 자세 하나만 바꿔도 관절은 훨씬 덜 아프고 오랫동안 튼튼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단백질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또한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멸치, 시금치, 우유, 달걀 등을 꾸준히 드시고 하루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해야 해요. 튀김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짠 음식도 몸속 수분을 빼앗아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체중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무릎은 체중이 1kg 늘 때마다 약 4kg의 압력을 더 받는다고 해요.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고 피해야 할 음식은 조금씩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무릎과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아플 때 챙기기보다 안 아플 때부터 지켜주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 자주 하시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인데 이제는 한번 움직이면 바로 지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체력 저하만은 아닙니다. 심장이 예전처럼 힘차게 피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 근육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혈관도 점점 탄력을 잃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심장에 부담이 더 크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병원에서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숨이 찬 느낌은
심장뿐 아니라 폐, 혈관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심장이 약해지면 온몸에 산소가 덜 공급되고 그만큼 쉽게 피곤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지금 숨이 차다면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꼭 들어주세요. 심장 질환은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도 심장이 약해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협심증과 심부전입니다. 가슴이 조이듯 아프거나 한 번씩 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지 말고 확인해 보셔야 해요. 심장이 약해지면 피로감이 쉽게 오고 손발이 차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숨이 가쁘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심장 박동이 고르지 않거나 가끔씩 가슴이 뛰는 느낌이 불규칙하다면 부정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가족력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심장은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장기입니다. 정기적인 체크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걷기입니다. 격하지 않게 매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훨씬 튼튼해질 수 있어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빠르게 걷는 것보다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아침이나 저녁 시원한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무리가 된다면 15분씩 2번 나눠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만 걸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주변 풍경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함께 풀어보세요. 편안한 운동화와 가벼운 복장을 갖추면 걷는 게 훨씬 쉬워지고 재미도 생깁니다. 또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다면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걷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의 걷기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오래 간다면 신장 건강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고 체내 수분과 염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신장은 이상이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없고 처음엔 그저 피곤하다, 몸이 좀 붓는다는 정도로만 느껴져요. 그래서 놓치기 쉬운 거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량이 줄거나 색이 진해지기도 하고 자고 일어난 뒤 얼굴이나 발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가 가렵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속 노폐물이 쌓이면서 전신 피로와 컨디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음식 맛은 역시 짭짤해야 먹은 것 같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짠맛이 계속되면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짜게 먹으면 몸속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은 이걸 배출하려고 무리하게 작동합니다. 결국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나빠져도 초기엔 아무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소금에 더 민감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큰 영향을 받게 돼요. 반찬은 되도록 간을 약하게 하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장아찌, 젓갈류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니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처음엔 싱겁게 먹는 게 입에 안 맞지만 일주일만 참아보면 금방 적응됩니다. 대신 천연 재료로 맛을 내거나 향신 채소를 활용하면 입맛도 살아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신장은 말을 안 할 뿐 음식으로 상처받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그건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 한 컵, 그리고 저녁에도 한두 컵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자주 적당히 나눠 마시는 게 신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단 저녁 늦게 과도하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 저녁엔 천천히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소변색이 연하고 맑다면 수분 섭취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진하고 냄새가 강하다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뜻일 수 있어요.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물 한 잔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물을 챙겨 마시는 것, 이제는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평소에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벌렁거린다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폐도 점점 탄력을 잃고 호흡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산소를 들이마시는 양이 줄어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숨이 차는 겁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점점 더 약해지게 돼요. 기침을 자주 하거나 숨을 깊게 쉬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다면 폐가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안 했는데도 숨이 차고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심장과 함께 폐 건강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예전에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폐는 다른 장기보다 더 조용히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숨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호흡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면 이제는 폐 건강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폐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공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공기 속의 먼지, 연기, 화학물질이 우리 폐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실내 공기가 탁하거나 요리할 때 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연기가 폐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잘 열지 않아서 실내 공기가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또 방향제, 탈취제 같은 스프레이 제품들도 자주 사용하면 폐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청소할 때 먼지가 많이 날리거나 곰팡이가 많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그것도 폐를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수치를 꼭 확인하고 공기질이 나쁜 날은 외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도 꼭 착용해서 미세한 먼지나 유해물질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집에서는 하루 2번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폐는 항상 외부와 연결된 장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공기를 먼저 바꿔야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 쉬는 공기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폐를 강화시키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건 하루 10분의 호흡 운동입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먼저 등을 곧게 세우고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주세요.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끼며 숨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입을 살짝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겁니다.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면 폐 깊숙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잠들기 전 편안한 시간에 해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도 숨 쉬는 게 편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누운 상태에서 하는 복식 호흡은 심장과 폐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하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숨이 편안해야 일상도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루 10분 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요즘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식사 후에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자주 들면 이건 위장이 예전처럼 소화를 잘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장의 움직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고 오래 위에 머물면서 불편함을 주는 거죠. 더 심해지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소화불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장 불편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초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또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영양 흡수도 떨어져서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가슴이 타는 느낌이 들면 일단 식사 속도를 줄이고 과식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을 천천히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위장은 하루 3번,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는 장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위장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어요. 위장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선 식사 순서와 먹는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사는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하고 과식이나 야식은 피하는 게 기본입니다. 식사할 땐 먼저 따뜻한 국물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달래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채소나 단백질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아요. 음식은 입에서 충분히 씹어야 위에서 덜 힘들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씹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침도 많이 나오고 위장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으로는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같은 부드러운 채소가 있고 생강, 마, 꿀도 위장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 탄산음료, 튀김류는 위장을 자극하므로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너무 차가운 음식도 위벽을 놀라게 하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 전후로 나눠서 마시는 것이 위장엔 더 편안합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끼 어떻게 먹느냐가
위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위장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특히 잘 챙겨야 합니다. 아침엔 공복 상태로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미음, 죽, 삶은 달걀, 바나나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식사 전에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면 위가 천천히 깨어나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또 아침 식사를 거르면 위산이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라도 꼭 챙겨 드세요. 반면 저녁이나 야식을 자주 먹으면 위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특히 자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입에서 신맛이 나는 느낌이 들면 밤 시간 위장이 과로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해요. 밤에 출출할 땐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한 개처럼 위를 자극하지 않는 간단한 것으로 대신해 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엔 바로 눕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몸을 살짝 세운 상태로 휴식하는 것도 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는 하루 종일 일하지만 쉬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아침과 저녁 위가 편안해지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70대 이후에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피부 속 수분과 기름 성분이 줄어들면서 외부 자극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건조해도 금방 가렵고 긁다 보면 피부가 쉽게 벗겨지거나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다리나 팔 같은 부위는 각질이 생기고 하얗게 들뜨는 일이 자주 생기죠. 피부가 얇아지면 작은 자극에도 멍이 쉽게 들고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아서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쉬워요. 예전엔 괜찮았던 비누나 바디워시가 갑자기 따갑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피부가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점점 약해지면서 예전엔 괜찮았던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에도 시큰거리는 느낌이 들죠. 시린 증상이 생겼다는 건 치아 겉면인 범랑질이 닳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안쪽 신경까지 자극돼 통증이나 염증이 생기기 쉽고 결국엔 씹는 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잇몸이 약해져서 뿌리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엔 음식물을 씹기도 어렵고 말을 할 때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한두 개 흔들리는 걸 그냥 넘기다 보면 연쇄적으로 주변 치아까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치아가 한번 약해지면 다시 강하게 되돌리긴 어렵기 때문에 초기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나 잇몸 검진도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1년에 2번은 꼭 치과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린 느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관리 시작할 때입니다. 치아는 하루 3번 쓰는 도구이자 건강한 식사의 출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양치질만 잘하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잇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치아가 아무리 튼튼해도 잇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칫솔질 외에도 잇몸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끝이나 부드러운 실리콘 브러쉬로 잇몸을 천천히 문지르듯이 자극해 보세요. 하루 한 번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잇몸이 단단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혀닦기와 입안 전체를 부드럽게 헹구는 습관도 중요해요. 입속 세균을 줄이면 염증과 입냄새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글 제품을 사용할 땐 알코올 성분이 없는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고 작은 원을 그리며 닦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면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자기 전 양치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물로 먼저 헹구는 습관도 좋습니다. 잇몸은 한번 약해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단한 채소입니다. 당근, 오이, 샐러리처럼 아삭한 채소는 씹는 힘을 기르고 침 분비를 도와줍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씻어내고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멸치, 두부, 우유, 뼈째 먹는 생선 등이 치아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잇몸 조직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귤, 키위, 브로콜리 같은 음식도 자주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끈적하고 달달한 음식은 치아 사이에 잘 끼고 충치를 유발하기 쉬워요. 사탕, 캐러멜 말린 과일은 드신 뒤엔 꼭 물로 헹구거나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탄산음료나 시큼한 주스는 치아 겉면을 부식시킬 수 있으니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칫솔질도 음식이 계속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치아에 좋은 음식은 입속 건강뿐 아니라 온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씹는 즐거움, 건강한 한 끼. 그 출발은 결국 치아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럴 때 가장 의심해봐야 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일시적인 피로라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면 피로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변화도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엔 눈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묵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평소에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방심하기 쉬운 거죠.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로가 일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간 건강부터 살펴볼 때입니다. 간 건강하면 대부분 술을 먼저 떠올리시죠. 물론 과도한 음주는 간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물 또한 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통제, 항생제, 영양제까지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들 중 일부는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며 간세포를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거나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간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한약 등도 체질에 따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계속 복용하다 보면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지방간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간 기능을 함께 체크하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약 복용은 간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간은 조용히 상처받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튀김류, 가공육, 과도한 당분 섭취는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줄이셔야 해요. 대신 간을 살리는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강황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재료들은 간 해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또한 커피도 하루 한두 잔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도 자주 마셔서 간이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활 습관도 간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야식, 스트레스는 간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하루 한 번 가볍게 땀을 흘리는 운동을 생활 속에 넣어보세요.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70대 이후 눈에 띄게 나빠질 수 있는 몸속 장기 5가지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뇌, 눈, 관절, 심장, 신장, 그리고 폐, 위장, 피부, 치아, 간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있는 장기는 없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곳까지 영향을 주고 조금씩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생활 습관과 관리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피곤해졌다면, 조금 더 숨이 찬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점검하고 돌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건강 함께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